같이 빠졌는데 왜 누군가는 더 크게 무너졌을까? 아마 이게 최근 크립토 시장의 하락장을 가장 날카롭게 요약하는 질문일 겁니다. 네, 정말 그렇죠. 불과 몇 달 전, 2025년 10월 초에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그 환호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생생하죠. 그런데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들 힘든 건 맞는데 유독 더 큰 충격을 받은 자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하락은 그냥 가격이 오르내리는 단순한 파도가 아니에요. 시장의 체질,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구조 자체가요? 네. 과거 상승장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 예를 들면 일단 묻어두면 오른다거나 아주 유명한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니까 그 주식을 사자 같은 그런 단순한 접근법이 더는 안 통하게 된 거죠. 돈의 흐름이 훨씬 더 까다롭고 똑똑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락 국면을 통해서 어떤 투자 모델이 자신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는지, 또 반대로 이런 변동성의 기회로 삼는 새로운 전략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기관들은 이 혼란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부터 짚어보죠.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회사 자산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곳들이요? 네, 가장 유명한 예가 스트레티지고 일본의 메타플래넷 같은 회사도 비슷한 모델을 따르고 있죠. 이 회사들이 한때는 크립토 시장의 아이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무너졌습니다. 그 핵심에 프리미엄의 붕괴가 있었다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NAV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NAV 프리미엄. NAV는 순자산 가치의 약자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실제 시장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들의 주가는요,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항상 더 비싸게 거래됐어요. 그 차이가 바로 프리미엄이죠. 일종의 편의성 수수료나 기대감 값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비트코인 직접 사서 보관하기 번거롭고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증시에 상장된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일종의 우회 투자처 역할을 한 거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편의성 수수료. 딱 맞아요. 우리가 대신 비트코인 사줄게, 대신 웃돈은 좀 줘.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누구나, 심지어 거대 기관조차도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프리미엄 없이 비트코인 그 자체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러자 투자자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서 굳이 스트레이지 주식에 웃돈을 얹어줄 필요가 있나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코인으로 가는 직항 노선, 즉 ETF가 생겼는데 굳이 비싼 경유항공권을 살 이유가 없어진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중고, 그러니까 더블 펀치를 맞게 된 겁니다. 더블 펀치요? 첫째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하락한 데서 오는 손실. 둘째는 그나마 주가를 방어해주던 프리미엄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0% 빠질 때 이 회사들 주가는 20%, 30%씩 더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타격이 훨씬 컸겠네요. 이건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어설픈 대리인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숨겨져 있던 구조적 리스크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제야 모습을 드러낸 거군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한때 AI 데이터 센터라는 화려한 테마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채굴 기업들, 여기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 것 아닐까요? 이들의 스토리도 겉보기엔 완벽했거든요. 맞습니다. 딱 좋은 지적이세요. 채굴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이렌, 라이엇, 마라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단순히 비트코인을 캐는 광부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거였죠. 그 논리의 핵심이 바로 전력이었잖아요. 그렇죠. AI를 구동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채굴 기업들은 이미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확보할 인프라와 부지가 있으니까 이걸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는 기대감. 네. 그 기대감이 단순한 상상도 아니었고 꽤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2028년까지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약 47기가와트나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47기가와트요? 네. 그런데 기존 채굴 시설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면 이 부족분의 상당 부분인 10에서 15기가와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와, AI 시대의 석유가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라는 에너지원을 이들이 쥐고 있다는 서사였으니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설득력 있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서 이들 주가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화려한 스토리 뒤에는 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에 과민 반응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네, 바로 전환 비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기존 채굴 시설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건 비유하자면 자전거 가게를 자동차 정비소로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둘 다 탈 것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필요한 장비, 기술, 자본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채굴기 플러그를 뽑고 서버를 꽂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고성능 서버 구입, 냉각 시스템 구축, 보안 설비 강화, 막대한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과정에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회사의 현금 흐름은 악화되죠. 게다가 시장이 불안정해지니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년 뒤에 AI로 돈을 벌 거라는 장밋빛 미래와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같습니다. 장기 성장이라는 테마와 그 테마를 버텨낼 단기 재무 체력 사이의 괴리. 정확합니다. 시장이 좋을 땐 모두가 장밋빛 미래만 보지만 시장이 나빠지니까 비로소 재무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군요. 네, 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시장이 보여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조건 상승에 베팅하던 단순한 전략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을까요?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리스크 관리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잃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변동성 자체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액티브 운용 ETF의 등장입니다. 액티브 운용. 패시브 ETF는 그냥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액티브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2025년 5월에 출시된 베네크의 노드 ETF가 좋은 예시입니다. 이 ETF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시장 상황을 계속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프로젝트나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자산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는군요. 네. 단순히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위험해 보이는 지뢰들을 전문가가 직접 골라내 주겠다는 거죠. 확실히 한 단계 진화한 전략이네요. 시장의 하락을 온몸으로 맞지 않고 좀 더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시도도 있다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트레저리 더하기 해지라는 새로운 모델의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레저리 더하기 해지요? 네. 최근 SRX 헬스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EMJ 크립토 테크놀로지스 인수를 추진하는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동시에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매도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옵션을 매도한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큰 변동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험을 팔고 보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해요. 아하, 만약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횡보하면 이 보험료 수익이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급락에 대비해서는 별도의 방어, 즉 해지 장치를 마련하고요. 와, 즉 시장의 상승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체나 변동성 자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아주 고도화된 시도입니다. 그건 정말 복잡하지만 영리한 전략이네요. 상승할 때도 수익을 냈지만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도 옵션을 통해 손실을 방어하고 추가 수익까지 노린다. 하지만 이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복잡한 리스크를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고 따라가기엔 너무 어려운 길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파생상품 전략에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런 복잡한 도구까지 활용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할 만큼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흥미롭네요. 이렇게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대학기금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로 향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들도 이런 복잡한 옵션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기관들은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단순한 길을 택하고 있어요. 여러 파생 상품이나 복잡한 구조의 주식들이 등장해도 결국 이들은 시장의 리더인 비트코인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숨겨진 리스크,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리미엄 붕괴나 전환 비용 같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피하려는 거죠. 가장 확실한 것에만 집중하겠다. 일종의 본질 회귀 현상이군요.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기금이 최근 공개한 포트폴리오가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즉 IBT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아, IBT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수많은 크립토 관련 투자 상품 중에 왜 하필 IBT였을까요? 왜죠? 단순히 가장 유명해서는 아닐 텐데요.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이름이 주는 안정감이죠. 그렇죠. 둘째, 유동성. 하버드 기금처럼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원할 때 언제든 대규모 물량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는데 IBT는 그게 가능할 만큼 거래량이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비용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죠. 결국 이들은 불필요한 프리미엄, 복잡한 구조적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운용사를 통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오직 핵심 자산인 비트코인에만 노출되기를 원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쪽에서는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의 거대한 자본은 오히려 모든 복잡성을 걷어내고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전략이 분화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원 사이즈 피츠 올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번 하락장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은 단순히 사서 묻어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맹목적인 믿음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훨씬 더 고도화된 전략의 시장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현재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만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돈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스토리나 프리미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둘째는 이거겠네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테마는 믿음직스럽지만 과연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버텨낼 단기적인 재무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상승에만 베팅하는 것을 넘어 피할 수 없는 하락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도구들, 예를 들어 옵션이나 액티브 ETF 같은 것들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립토 시장에도 이제 전통금융 시장처럼 다양한 투자 도구와 전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성숙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분석한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당신의 자세는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야 할 겁니다. 다음 파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